네, 안녕하세요. 서울 AI 프론티어스 시리즈 6회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6회차 강연 사회를 맡은 서울 AI 허브의 김소연 매니저입니다. AI 프론티어스 시리즈는 서울시의 시민 대상 AI 기술 접근성 확대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된 강연 시리즈로 우리 일상 속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AI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AI 기초화 사례입니다. AI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기초적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스탠퍼드 대학교의 최초의 한국인 종신 교수이자 경영대학원의 잭디플 오시니싱 석좌 명예교수로 계신 황승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급망 관리와 정보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5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고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기업과 벤처 투자에 자문해 오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 같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도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학문과 산업 현장을 넘나들며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 강연에서 AI가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와 변화를 가져올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황승진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거창한 제목에 와갖고 좀 겁납니다. 프론티어까지는 안 되고 저는 그냥 백코러스 정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제목 하에서 저는 비즈니스 스쿨 교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비즈니스 쪽에 좀 더 관심 있게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살다 보니까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은 이제 그 대학교 내에 캠퍼스 내에 이제 교수들이 사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거기 있다 보면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매일 아침 그 신문의 헤드라인이 AI 전쟁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특히 그 전쟁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오픈 AI가 이길 거냐 아니면은 여기 구글이 이길 거냐, 그게 이제 큰 토픽이고요. 또 하나의 큰 토픽은 미국이 이길 거냐 중국이 이길 거냐, 이것도 아주 큰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은 완전히 얘들이 이 전쟁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사실 딱 한번 보면은 이 시끄러운 전쟁 밑에 아니면 뒤에 또 하나의 조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야마다 일어나는 사용자끼리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이게 선박업이면 선박업,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칼이라든지 분야마다 회사마다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뒤로는 엄청난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쯤 지나면은 두 가지 전쟁의 결론이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그거는 5년 후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요란한 전쟁 뒤에는 의료, 행정, 군사, 교육, 과학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의 AI 응용 전쟁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자 하고, 제 이제 관심은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 AI를 쓸 수 있느냐 를 얘기하려고 하죠. 맨 처음은 그냥 기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얘기를 갖다 진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진짜적인 제일 그 관심은 응용에 해당되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죠. 첫째, LLM의 출현과 LLM의 출현부터 말씀드리죠. 2012년 미콜로프라는 체코의 한 박사 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기가 막힌 논문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얘기는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게 물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탁자라든지 의자라는 걸 갖다가, 각자를 갖다가 이걸 숫자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근데 숫자로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책상은 35라고 그러고 의자는 72 이렇게 방법으로 하자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숫자로 하지 말고 벡터로 하자는 겁니다. 벡터. 예를 들면 책상 하면 32로 끝나는 게 아니라 32, 25, 3,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의 숫자로 되어 있느냐? 걔의 애당초 아이디어는 512개였습니다. 512개. 와, 그렇게 왜 많이 필요하냐? 요새는 그게
늘어갔고 딥시크 같은 건 아마 7,000개일 겁니다. 7,000개. 그리고 그 제미나이나 오픈 AI도 거진 10,000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10,000개, 그러니까 뭐 수천 개의 그냥 숫자로 다시 말하면 벡터로 만들자. 이게 소위 말하는 임베딩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위를 끝내기 직전쯤에 어떻게 보면 구글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채택해갖고 개발했는데 그 개발이 뭐냐면 트랜스포머가 나온 겁니다. 그 트랜스포머는 그걸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LLM의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를 만든 게 트랜스포머고 특히 그 트랜스포머 내부에 그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어갖고 그것을 넣은 게 이 LLM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갖고 새로운 AI 시대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이후에 제미나이든지 라마라든지 클로우드, 딥시크, 그로크 해갖고 여럿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전쟁터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LLM이 뭐를 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 길게 물론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단히 얘기해갖고 8개로 요약합니다. 8개라는 건 뭐냐면 첫째, LLM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글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읽기를 가능하고 쓰기를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글을 쓰면은 얘가 컴퓨터가 알아먹는 거예요. LLM이. 그뿐 아니라 그걸 씁니다. 받아서 대답을 갖다 쓰는데 그러니까 읽고 쓰기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 이 기능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기능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찔깍찔깍 뭐 해보긴 했지만은 실제적인 거는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 내부 사람을 포함해서 왜 얘가 이렇게 잘하는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얘기는 알고 있죠. 대강 아마 중간에 어떤 피처가 있어갖고 신경망이죠. 신경망의 중간 레이어가 피처를 잘 잡아갖고 이해를 하나 보다 이 정도이지 그게 정말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시작이었고, 근데 얘가 글만 갖고 읽기 쓰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뭐냐면 이미지 갖고도 읽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 그 그림에다가 개 한 마리를 주면서 여기 뭐가 있냐 하면 개가 있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쓴다는 얘기는 야 달리는 개 2마리를 갖다가 보여달라 하면 2마리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음성까지, 오디오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디오까지 아시다시피 시리 같은 경우에 오늘 내 비행기가 늦냐 하면은 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오늘 늦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말로. 그게 이제 말까지도 쓰고 그다음에 읽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6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LLM의 기능입니다. 근데 사실은 LLM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2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앞에 갖고 8개인데 8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7번째는 뭐냐면 RAG라 그래갖고 외부 파일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갖고 만약에 내가 LLM이다. 야, 난 이 회사 들어온 지 7년 됐는데 내년에 베케이션을 가려고 그래. 근데 휴가가 며칠인지 모르겠네. 7일 동안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 얘가 뭐냐면 그걸 갖다가 물론 LLM은 이런 대답을 못하죠 혼자. 왜냐하면 LLM은 뭐 위키피디아니 뭐 인터넷에 아니면 책에 있는 걸 갖다 했지 이 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그거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한 폴리시를 갖다가 PDF 파일이니 아니면 HRM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갖고 주면은 얘가 그걸 알아서 찾아갖고 여기 파일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7일 가능합니다 하고 내용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죠. 옛날 같았으면 야 이거 내 휴가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되지 우리 회사에 하면은 여기 다큐멘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찍어갖고 7일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갖고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 파일과의 연결이 필요한 걸 RAG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라 정말 요새 핫한 에이전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이전트는 정보의 흐름을 갖다가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거죠. 오케스트레이트. 이거는
이 렉하고 또 다른 급의 얘기죠. 그러니까 다 합해갖고 하나, 둘, 그다음에 여섯 합해갖고 8개의 기능이 요새의 LLM과 그의 일당 이렇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기본기다라고 시작을 하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단순화했지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다라고 시작을 하면 우리가 나머지를 이해할 수가 쉽습니다. AI의 종합 세트, 테크놀로지의 종합 세트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LLM은 기반으로 해갖고 그 위에 레그를 붙이고 그 끝 위에 에이전트를 붙여갖고 8개의 기능이 있는데 에이전트도 자기 나름대로 툴이 있어갖고 그걸 갖다 거느릴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좀 더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8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게 무난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죠. 이거는 하나의 비디오인데 1987년 제가 스탠포드에 조인한 때가 87년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없을 때입니다. 1995년에 넷스케이프이 브라우저를 내놨죠. 1987년에 애플에서 존 스칼리가 뭘 발표했냐면은 이걸 knowledge navigator라는 걸 비디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40년이 흐른 지금에서 보니까 와, 그때 얘네들이 예측한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새로운 AI의 근본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비디오 내용은 뭐냐면 한 교수, 버클리대 교수가 하루를 갖다가 자기 사무실에서 보내는 그런 강의 준비를 위해서 보내는 하루 내용을 갖다가 그때 이제 당연히 테크놀로지가 없었죠. 그거에 대한 비디오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든 거는 사실은 존 스칼리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의 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란 케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란 케이는 천재 중에 천재인데 알란 케이는 누구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브젝트 뭐 클릭하고 넘기고 하는 거에 근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원래는 뭐냐면 더 재밌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강의가 끝날 수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에서 기타 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꿈이 뭐냐면 나는 예술과 과학을 같이 다 그러니까 완성하고 싶다. 해갖고 거기 유타 대학에 박사학위로 들어가고 박사 논문이 스몰 토크라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랭귀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코벌이나 포트레이나 파스칼이 아니라 이거는 스몰 토크라는 걸 만들어 갖고 모든 걸 갖다 그래프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마우스니 뭐 이런 걸 합해 갖고 만드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죠. 그거에 감명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걸 보고 와 이런 게 다 있네 해갖고 집에 가갖고 맥인토시를 만든 겁니다. 물론 그때 이제 앨런 케이를 갖다 끌어왔죠. 그거에 감명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을 데려와갖고 윈도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 아니면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근간은 이 한 사람 앨런 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앨런 케이가 그러니까 이때 거진 존 스칼리 얘기에 따르면 거진 이거에 대한 브레인은 앨런 케이였다. 앨런 케이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튜링 어워드를 탔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실리콘밸리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비디오 한번 보기로 하죠. Your graduate research team in Guatemala, just checking in. Robert Jordan, a second semester junior, requesting a second extension on his term paper. And your mother reminding you about your father. Surprise birthday party next Sunday. Today you have a faculty lunch at 12 o'clock. You need to take Kathy to the airport by 2. You have a lecture at 4:15 on deforestation in the Amazon rainforest. Right. Let me see the lecture notes from last semester.
No, that's not enough. I need to review more recent literature. Pull up all the new articles I haven't read yet. Journal articles only? Fine. Your friend Jill Gilbert has published an article about deforestation in the Amazon and its effects on rainfall in the sub-Sahara. It also covers drought's effect on food production in Africa and increasing imports of food. Contact Jill. I'm sorry, she's not available right now. I left a message that you had called. Okay. Let's see. There's an article about 5 years ago, Dr. Flemson or something. He really disagreed with the direction of Jill's research. John Fleming of Uppsala University. H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arth Science of July 20 of 2006. Yes, that's it. He was challenging Jill's projection of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being released to the atmosphere through deforestation. I'd like to recheck his figures. Here's the rate of deforestation he predicted. And what happened? He was really off. Give me the University Research Network. Show only universities with geography nodes. Show Brazil. Copy the last 30 years at this location at 1 month intervals. Excuse me, Jill Gilbert is calling back. Great. Put her through. Hi, Mike. What's up? Jill, thanks for getting back to me. Well, I guess that new grant of yours hasn't dampened your literary abilities. Rumor has it that you've just put out the definitive article on deforestation. Aha. Is this one of your typical last-minute panics for lecture material? No. That's not until, 4:15. Well, it's about the effects that reducing the size of the Amazon rainforest can have outside of Brazil. I was wondering, it's not really necessary, but, Yes. it would be great if you were available to make a few comments. Nothing formal. After my talk, you would come up on the big screen, discuss your article, and then answer some questions from the class. And bail you out again? Well, I think I could squeeze that in. You know, I have a simulation that shows the spread of the Sahara over the last 20 years. Here, let me show you. Nice. Very nice. I've got some maps of the Amazon area during the same time. Let's put these together. Great. I'd like to have a copy of that for myself. What happens if we bring down the logging rate to 100,000 acres per year? Interesting. I can definitely use this. Thanks for your time, Jill. I really appreciate it. No problem. But next time I'm in Berkeley, you're buying the dinner. Dinner, right. See ya. 4:15. Bye-bye. While you were busy, your mother called again to remind you to pick up the birthday cake. Fine. Print this article before I go. Now printing. Okay, I'm going to lunch now. If Kathy calls, tell her I'll be there at 2 o'clock. Also, find out if I can set up a meeting tomorrow morning with, Tom Lee. Enjoy your lunch. Hello, Professor Bradford is away at the moment.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Michael, this is your mother. I know that you're there. I'm just calling to remind you to call your sister and pick up. 여기서 이 비디오를 갖다가 이제 영화화한 거죠. 일종의 헐리우드 작품이죠. 이거는 실리콘밸리 작품이 아니라 이 헐리우드 작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지금 와서 이렇게 판단하고 볼 때는 이 사람이 LLM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닌 걸 갖다 거진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LLM뿐이 아니라
에이전트까지 뒤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파일을 갖다 저기다 넘기고 다시 그 전화를 받고 이게 에이전트 같은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게다가 자기네 있는 그 시스템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파일을 갖다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렉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8개의 기능이 여기 이 비디오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1987년 인터넷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예측하고 그린 겁니다. 놀라운 거죠. 보면 이 사람 보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LLM의 극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알아듣고 또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친구가 LLM이 뭐냐면 이 오케스트레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파일이 오는 거, 전화를 거는 거, 전화를 받고 있는 거,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런하는 거, 이걸 갖다가 다 정리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뭐냐면 LLM이 에이전트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어서. 자, 그렇게 보면은 자, 이거 시뮬레이션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죠. 이 비디오에 아마 가장 핵심은 디지털 비서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언어, 말, 이미지, 영상, 소위 말하는 멀티모달 LLM. LLM이 하나의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할 수 있고 오디오도 한대로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 외부 파일은 렉을 할 수 있고 전화를 받고 연결하고 파일을 이리저리 교환하고 이런 건 에이전트 역할이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에이전트가 어디에 외부에 있는 API를 갖다가 끌어와 갖고 연결을 하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렸고 8개의 기능이 이 비디오에 다 녹아 있고 이것을 40년 전에 누군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그냥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자,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8개의 기능인데 이제부터 이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느냐는 거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응용이 얘는 이 그 메모그램입니다. 다시 말씀드렸고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그러니까 모든 암 가운데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치료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조기 판단밖에 안 된대요. 그 조기 판단은 어떡하냐? 매해 아니면 경련으로 뭐냐면 메모그램 유방 촬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엑스레이랍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요새 같은 경우에 암을 갖다가 유방암을 탐지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메모그램을 찍으면은 그다음에 누가 필요하냐면 그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걸 읽어야 되니까 어디에 암의 징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AI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기계는 이걸 주면은 메모그램을 주면은 보면서 이거는 암의 어떤 징후가 표시가 여기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냐면 사람만큼 잘하지 못한답니다. 사람에 가까이 갔지만은 완전히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기계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 엑스레이를 볼 때 선이나 이런 형태를 보잖아요.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선을 보지만은 기계는 픽셀을 봅니다. 근데 픽셀이 훨씬 더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픽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기만 한다면은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위치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트위스트가 시작됩니다. 진짜 이 스토리는 뭐냐면은 기계가 인간보다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 이 기계는 유방암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고 1년 전에 유방암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1년 전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년 전에 거는 의사가 봤을 때는 아예 깨끗한데 내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깨끗하지만 기계는 그걸 갖다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1년 아니면 2년 전까지 뭐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전부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유방암이 걸렸을 때 이 걸린 사람의 엑스레이하고 그 사람이 1년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암을 이제 개발했다는 걸 갖다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유방암이 안 걸리는 사람인데 1년 전에 이 사람은 이거는 이러한 유방암 촬영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린 사람의 사진하고 지금의 사진하고 1년 전 사진을 같이 그러니까 비교해갖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유방암을 안 걸린 사람하고 그 사람의 1년 전 사진하고를 같이 보여주면서 수많은 걸 갖다가 보여줬을 경우에 기계가 그걸 갖다가 그 패턴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유방암 걸리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패턴이 있나 보다. 유방암을 안 걸린 사람은 이런 패턴이 없는데 하면서 이걸 다 차별화하면서 기계가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도저히 봐도 뭐 똑같은데 그게 그건데 하지만은 기계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습을 갖다가 한두 개 갖고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 코넬대에서 연구한 겁니다. 한 7,000명의 환자로부터 암 진단의 결과를 갖다 그 중에서 한 1,400 정도는 건은 유방암이 생긴 케이스고 나머지 그러니까 한 5,500은 유방암이 없는 케이스를 갖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기계로 하여금 이걸 갖다가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패턴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은 인간은 도저히 미리 생각도 못했고 이게 패턴이 개발된 후라 하더라도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정확한 거죠. 다시 말해갖고 기계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이걸 갖다가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갖고 징후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징후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엑스레이 메모그램이라는 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읽느냐 못 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암을 갖다 개발할 찬스가 앞으로 그러니까 1년 전에 알고 2년 전에 알고 심지어 5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징후 관리니까 여기서 인간과 기계와의 그 능력 차이가 빼어나게 차이가 나오는 거죠. AI의 능력은 패턴을 개발해 갖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합니다. 이 능력은 물론 여기는 유방암에 대한 얘기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원리는 유방암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넬에서 이걸 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기저기서 많은 병에 대해서 그에 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일본의 어느 지방대가 뭐냐면 이런 그 어느 기업하고 합쳐 이게 기업입니다. 에리사라는 회사하고 해갖고 치매를 위험한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매. 당신은 치매에 대한 위험이 있다. 뭐 아무도 괜찮은데 아마 앞으로 생길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그뿐 아니라 메이오 클리닉하고 미국에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 센터인데 걔네들은 뭐냐면 가장 힘들다는 팬크리에틱 캔서. 스티브 잡스 이것 때문에 죽었죠. 이 힘든 이유가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인데 렁 캔서도 마찬가지고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미리 위험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평균 438일 먼저 earlier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치료할 찬스가 높아진 거죠. 이것 따라서 이것뿐 아니라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은 패턴을 갖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페일리어 케이스하고 난 페일리어 케이스의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보여주면 기계는 이거에 대한 자기네 그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이게 그러니까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케이스와 안 일어나는 케이스의 구분을 갖다가 애당초 1년 전에 미리 알아서 구분해 갖고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능이죠. 근데 이거의 기능은 물론 메디칼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뿐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뭐냐면 마케팅에도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건 뭐냐면 마케팅에 쓴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일본 그러니까 남의 손님 그러니까 내 슈퍼마켓에 오는 손님이 아니라 딴 데 가는 손님한테 새로운 쿠폰을 갖다 몇 개 보냅니다.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가끔. 왜냐면 값이 싸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답니다. 다시 말해갖고 기껏 해갖고
꼬셔갖고 오면은 그 다음부터 한 달 후부터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예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는 순간에 그걸 공격을 하면은 훔쳐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겼다든지 여러 가지 뭐 집을 옮겼다든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런 손님을 꼬시면은 계속 오랫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라 합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노려라. 이게 이제 그 마케팅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말은 수비하는 식료품 가게로 볼 때는 이때가 내가 지켜야 할 때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오는 손님마다 당신 집안에 임신하는 케이스 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직장 옮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사는 그 스캔하는 그 데이터 내에 그런 변곡점을 나타내는 세일이 거기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 얘기하면 비타민을 합니다. 비타민을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게 비타민을 갖다가 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도 이제 당연하죠. 일반 사람들은 아기 기저귀 안 쓰죠. 근데 아기를 낳았다 하면은 그때 기저귀를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몇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을 사는 거를 패턴을 보면은 기계로 하여금 야 이거 네가 계속 추적해가면서 우리 손님 가운데 이런 변곡점을 맞았던 사람을 한번 다 뽑아내라. 그러면 하다 보면 기계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 뭐가 있습니다. 하면 그때 우리는 그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누가 변곡점을 지금 맞고 있느냐를 갖다가 기계는 우리 인간보다 먼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의 구매 그 실적에서 모든 게 다 반영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또 딴 예를 들죠. 이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소위 말하는 징후 관리죠.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징후 관리에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한 100년 전부터 이게 뭐냐면 QC입니다. SQC 해갖고 품질 관리에 가장 계기가 됐던 거는 이런 쉬하트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런 컨트롤 차트라는 겁니다. 컨트롤 차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기계가 이제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이를 재요. 길이를 재면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그러니까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께가 이 정도면 여기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선 뭐냐면 박스권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게는 upper control limit가 있고 lower control limit가 있어갖고 이 두 가지 박스 내에서만 길이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어느 순간 이 박스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야 이거 문제 있다. 이 기계에 문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것이 큰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SQC라고 부르는 거죠. SQC 해갖고 아주 일본 특히 도요타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100년 전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거는 뭘 하냐면은 결과를 보고 야 우리 문제 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서야 야 이거 보니까 문제 있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냐면 징후관리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징후관리 보면은 이게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갖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여러 개의 센서가 있어갖고 어떤 그 프로덕션 라인이 됐건 어떤 기계가 됐건 우리는 지금 이거는 못 보고 이거만 계속 보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이 센서의 여러 가지 그 계측을 갖다 미리 해놓는다면은 이 센서의 그런 데이터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온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의 구성을 보면서 기계는 뭐냐면 그 패턴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어떻게 아느냐? 문제가 생겼다. 이거 문제가 생겼다는 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를 갖다 기계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요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갖다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방정식.
다시 말해갖고 이런 센스의 X, Y, Z를 갖다가 이런 걸 변수로 해갖고 방정식 F라는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은 Y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를 갖다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연결을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기계는 그에 반해갖고 이걸 갖다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암 케이스하고 똑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괜찮고 저럴 때는 안 괜찮구나. 패턴을 한 다음에 얘네들은 그걸 갖다가 대답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퀄리티 컨트롤이 다시 정비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에 기반을 둔 퀄리티 컨트롤은 이제 그러니까 원인을 추적하는 퀄리티 컨트롤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원인을 알면은 이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갖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대표적인 때 이럴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야지만은 리페어만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고장이 날 걸 예측한 다음에 고장이 나기 전에 산업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빌딩의 그 메인테넌스 주임이라면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 하면 그 사람이 우리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왔는데 당신 엘리베이터 고치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났는데 하면 곧 고장 날 겁니다. 하고 나서 와갖고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놀드 스와스니거가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미리 알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예고. 그다음에 또 딴 예로 이제 넘어가죠. 그게 첫 번째 징후 관리가 AI가 할 수 있는 큰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는 속도와 AI. 이 크리스 맨시라는 친구인데, 크리스 맨시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테드 매드 갖고 아주 짧게 말하는 그러니까 연설하는 그런 일종의 컨퍼런스죠. 거기서 톡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뇌신경 의사입니다. 뇌신경 의사인데 이 사람이 테드 여기서 말한 내용을 갖다가 비디오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요약해서 다음에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이게 뭐죠? 4시간 전에 제인이라는 여자는 차에 치였어요. 차에 치여갖고 근데 나는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뇌신경외과 의사인 나는 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와 팀은 제인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혈전을 제거한 뒤에 압력을 완화해갖고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여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하지만 12시간 후 제인은 사망했습니다.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인의 사망을 좌우한 결정적인 요소는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인을 수술실에 데리고 오는데 걸린 4시간이었습니다. 4시간이 낭비된 후에서야 우리 수술팀이 들어가고 수술을 끝낸 다음에 수술은 성공이었던데 그 전에 걸린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 얘기에 따르면 1분 동안 1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1분 동안. 근데 4시간이었으니까 수많은 뇌세포가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중 가면 이게 호플레스 해갖고 결국 죽은 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갖고 여기서 보면 뇌혈전을 누군가 확인하고 해당 의사에게 알리고 수술을 위한 조율을 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습니다. 제인의 뇌는 복구할 수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갖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든지 아무리 훌륭한 우리 과학의 능력이라든지 비싼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한 셈입니다. 크리스 맨시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의술을 갖다가 아무리 발전해갖고 더 많이 배워갖고 잘한다 하더라도 4시간을 갖다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뭘로 했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회사를 만들어갖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자 해갖고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갖고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시 회사는 결국 자기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Viz.ai라는 회사입니다. Viz.ai 회사는 결국 이제 설명을 하죠. 환자가 도착하면 의료 촬영 및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몇 가지 테스트가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그 뇌경색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그러니까 스캔을 딱 하고 나서 그 사진이 나오는 걸 갖다가
그러면 담당 의사를 좀 기다려야겠다. 아니면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러면 전화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것이 남한테 갑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첫째, 이 엑스레이가 나왔을 때 기계가 먼저 스캔을 합니다. 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야, 이거는 뇌경색일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냈을 때는 그때부터 갑자기 어떤 비상령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시작된 겁니다. 일종의 워크플로우죠. 워크플로우라는 것은 이걸 잡았을 때 스캔을 하고 이거는 뇌경색이 의심이 있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갑자기 여기서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는 거죠. 연속적으로 일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행해 갖고 움직여 나갑니다. 그럼 모든 사람한테 의사 2, 3당한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고 근데 물론 이것이 뇌경색이라는 어떤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낭비니까. 그러니까 그 뇌경색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AI입니다. AI가 그걸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느냐는 거는 워크플로우 해갖고 에이전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사람이 일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우선권을 줍니다. 어떤 장비는 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 기다려도 돼. 이 사람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법적으로 프로텍트가 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다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는 할 때까지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너 사인 왜 안 받았냐? 가족의 사인. 그거 얼마나 복잡하니까. 인슈런스의 뭐 사인. 이런 거 다 그냥 바이패스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냥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이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찬스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워크플로우가 시작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50개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워크플로우가 50개, 다음과 같은 거는 정부에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는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급행으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우선권을 갖고 있고 둘째, 모든 법적인 어떤 책임을 갖다가 너는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환자가 도착하면 의료 촬영 및 테스트를 하고 그것이 심장마비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폐색전증의 징후가 보이면 자동 워크플로우가 가동해갖고 검토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디스커스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개의 그 법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공유한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것도 어떤 법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 법적인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하자 해갖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생각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살리기 문제,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먼저 만들어 갖고 해야 된다. 그래갖고 결국은 뭐냐면 지금 1,500개 의료기관이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1,500. 이게 데이터를 내가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이게 한 1년 반 정도의 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1,500개가 아니라 뭐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50개 병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내부자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부자 얘기에 따르면은 한국의 어느 도지사가 발문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한번 들여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참 재밌는 프로세스를 갖다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건데 그 자체가 뭐냐면 AI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AI라는 것은 다만 제품을 갖다가 잘 만들고 그러니까 징후를 갖다가 예측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를 갖다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에피션트 하는 데도 쓸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단계인 뭐냐면 그러니까 팀한테 야 우리 이거 수술해야겠다. 한데 연결하는데 73%의 시간을 그러니까 줄였고 그 다음에 팀이 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 수술까지 들어가는데 42%의 시간을 줄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효과를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삼자물류 얘기를 또 하죠. 또 하나 이제 AI의 특성은 이겁니다. 어떤 3PL,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사죠. 어떤 대형 장비를 독일 베를린에서 경기도 반월 단지로 수송하는데
싸게 또 빨리 우리 하자. 이게 이제 그 운송회사의 이제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빠르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또 쌉니까? 빠르고 싸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걸 갖다 AI를 시키는 겁니다. AI를 시킬 때 이게 그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에이전트도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3명의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니저가 이게 흔히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디렉터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매니저가 에이전트 제로입니다. 얘가 보스예요. 얘가 보스에다가 오케스트레이터 하면서 자기 수하에 3명의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이 에이전트는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다 소프트웨어. 대개의 경우 LLM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 LLM인 매니저가 3명을 갖다가 자기에 거느리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1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에이전트 1, 지금부터 너는 가갖고 코스트가 제일 좋은 운송 방법을 찾아와. 10개를 찾아와. 그러니까 코스트, 네 목표는 코스트야. 코스트를 가갖고 빨리 한 10개 정도 플랜을 누가 뭘 파는지 한번 갖고 와. 한 다음에 도메인 에이전트 2한테는 야, 네 미션은 코스트 잊어먹고 타임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10가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플랜을 갖고 와. 그런답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있다가 얘가 10개를 갖고 오고 얘가 10개를 갖고 오고 20개를 갖고 오죠. 그중에는 물론 겹치는 거 있겠지만 우리 20개라고 가정합시다. 20개를 딱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3한테 줍니다. 에이전트 3의 뭐냐면 얘는 애가 좀 삐딱해갖고 남이 한 거를 갖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갖고 이 20개를 주면서 한번 챙겨봐. 이 가운데 문제 있는 거 봐. 하다 보면은 얘 결론이 뭐냐면 2번 플랜은 문제가 있다. 왜 있느냐? 하면 뭐냐면 거기에는 그 회사를 쓴다는 건 우리하고 컨트랙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라. 그리고 또 어쩌면 이쪽 항구로 오겠다는데 이쪽 항구는 그런 큰 장비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우리 그쪽으로 하지 말고 저쪽 LA 쪽으로 가자.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해가면서 20개의 플랜 중에서 모든 걸 긋습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를 갖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갖고 마치 우리 회사에서 여러 명이 그러니까 합쳐갖고 단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 과장 당신은 타임 전문이야. 그 다음에 박 과장 당신은 코스 전문이야. 그 다음에 임 과장 당신은 컴플라이언스 전문이야. 이 셋을 갖다가 같이 놓으면서 우리 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의 그 방법은 하나의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do this, do that, and so on 이렇게 움직여갖고 나중에 답을 만들게 돼 있는데 요새의 AI 기본으로 한 특히 에이전트에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해갖고 하나의 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봤던 4개의 라인을 갖다 독립적으로 런한 다음에 이걸 갖다 규합해 갖고 때로는 다시 보냅니다. 이거 보내고 타임 너 이거 지금 네가 한국 가운데 이건 틀렸으니까 이거 다른 거로 한번 해봐.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더 좋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프로그램 방법이겠죠. 특히 또 하나 뭐냐면 이거의 그 오리진은 이거 다이내믹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필드가 있어요. 그 필드에 액터 크리틱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액터 크리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 글을 딱 쓰고 나면 이게 참 글이 잘 됐네. 나 혼자 비평하잖아. 그러지 말고 기계한테 주면서 너는 쓰고 너는 비평하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써요. 딱 쓰고 나면 그다음에 내가 넘겨. 하면 넘기면 얘가 크리틱이 뭐냐면 그걸 보고 야 이건 너무 유치해. 이건 너 얘기가 겹치네. 이런 방법으로 코멘트를 줍니다. 그걸 갖다 다시 돌려요. 그러면 액터가 그걸 받아갖고 이걸 갖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어때? 하면 이쪽에서 이건 틀렸어. 이런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가 겁나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멀티 에이전트 하면 아예 그러니까 기계 하나가 사람 하나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기계 하나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흉내내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돼 있냐 이거죠.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가면 우리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왜냐면 기계가 다 해줄 거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저도 들은 겁니다. 직접 본 게 아니라
그 회사 얘기에 따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커서라는 게 그 프로그램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기계가 이제 프로그램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데 너한테 야,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프로그램 하나 써줘 하면 얘가 써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작업이 큰 작업이 있잖아요. 8개로 나눈답니다. 8개로 나눠갖고 그러니까 기계 8개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너는 넘버 1 하고 너는 넘버 2 하고 넘버 3 8개의 기계가 각자 자기 일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의 특징이 자기네의 독자성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요, 일을. 그러니까 나의 명령 없이 하나 할 때마다 다 뭐 할까요? 이게 아니라 너 그냥 다 가서 찾아와 무조건. 그리고 뭐 찾아올 때까지는 너한테 오지도 마. 하고 다 온 다음에 어떤 애들은 빨리 와갖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게 8명의 걸 갖다가 손에 잡은 다음에 또 에이전트 하나가 더 있어갖고 9번째 에이전트는 이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써졌는지 퀄리티 컨트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퀄리티 컨트롤하는 에이전트는 누가 만드느냐? 또 역시 AI가 만든 거예요.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면서 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흉내낸다는 게 이런 에이전트 테크놀로지가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로 하죠. 다음 얘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제약 조건을 참 무시하면서 일을 했는데 제약 조건에는 화주와의 계약서, 선주와의 계약, 사내 규정 이런 게 수없이 까다로운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까다로운 게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내 규정, 뭐 선주 규정 이거 누가 다 읽어요? 왜냐면 각자마다 책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읽을 도리가 없는 데 대해서 기계는 다 읽었습니다. 읽었을 뿐 아니라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얘기할 때 이 규정이 어긋납니다 했을 때는 그 규정이 뭐냐?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어느 우리 컨트랙터 어딘데 어떤 글이 써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읽지도 못했던 그러한 규정을 갖다가 이 소위 말하는 AI라는 녀석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돼갖고 이걸 갖다가 가서 잡아갖고 끌어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끌어올 때 여기 파일에 이런 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거기서 한 트럭 운전사는 8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한다. 이런 룰이 있으면은 그 문장을 갖고 와갖고 야 이게 8시간 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8시간이 물론 캘리포니아는 8시일지 몰라도 애리조나는 또 7시간일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갖다 누가 다 외우고 다 합니까? 기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내용과 문맥 단위로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저장하거나 이메일하거나 오픈할 때는 파일 단위로 했는데 이제 파일 단위가 아니라 아예 컨텐트 단위다 이거요. 컨텐트 단위.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며칠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파일을 갖고 와갖고 이걸 읽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일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준다니까. 내용을 갖고 대답을 하는 거지 파일을 갖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죠. 5번째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다들 야단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수직형 LLM입니다. 수직형 LLM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LLM하고 래그나 에이전트는 일종의 이게 수평형입니다. 수평형 해갖고 모든 세상의 모든 걸 갖다 여기다 갖고 있는 거죠. 위키피디아에 대한 거. 그렇지만 여기에선 뭐냐면 수직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뉴팩처링 제조업계만 전문으로 하는 LLM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만 전문으로 하는 LLM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LLM이 있고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의료 전문 LLM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 프리마니가 얼마면 7 빌리언이랍니다. 70억 불이 기초 가치랍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갖고 이건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하이프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분야별로 이런 것씩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군사라든지 생각해 보세요. 군사 같은 걸 갖다가 LLM에다 만들면서 어떤 미친 얼빠진 친구가 그걸 갖다가 LLM에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끔 하겠어요.
내 나라에 맞는, 그러니까 특히 교육이나 아니면 군사 아니면 행정 이런 거는 딴 나라하고 쉐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데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룰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제조용 LLM 아니면 여기 좀 금융용 LLM, 그다음에 의료용 LLM이 지금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로 하죠. 대표적인 예가 스탠포드의 머스크라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의료용 LLM입니다. 머스크인데, 이거는 그 일론 머스크, 그 말썽쟁이 그 일론 머스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스탠포드에서 만드는 그 머스크라는 건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겁니다. 암에 대한 걸 하는데, 이거 뭐 우리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세상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만 해도 제가 볼 때 한 20%가 암 환자가 된다 그래요. 인생에서 암을 한번 걸려본다 그래요. 그 20%뿐이 아니라 미국만 있습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있죠. 한국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 수많은 암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LLM에다가 수직형으로 우리 집약해보자는 게 머스크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LLM가 여기다가 나는 의사다. 근데 의사인데 당신 암 치료 해본 적 있냐? 당연히 했지. 그러면 암 치료에 했던 환자가 몇 명이냐? 한 100명 된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LLM에다 한번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합의를 받고 좋다 보내줘요. 근데 보낼 때 뭘 보내냐면 첫째 의사의 진료 기록,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의 평가, 그다음에 어떤 치료 방식, 엑스레이 사진, 그다음에 엑스레이뿐 아니라 일반적인 스킨이면 스킨 사진 이런 걸 갖다가 다 뭉쳐갖고 이 진료 경우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치료를 썼으며 그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결과까지를 갖다가 다 스토리로 만들어 갖고 일종의 하나의 북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책을 만드는 거죠. 이 책을 갖다가 수천만 권을 만드는 거죠. 그걸 합쳐 갖고 만든 게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아주 엄청나게 야심나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첫째 얘기는 뭐냐면은 트랜스포머 모델, 이게 LLM을 만들었던 그 테크놀로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그 아키텍처에다가 암을 예측, 대응, 치료하기 위한 임상용 기초 모델을 만든 겁니다. 예측한다는 건 뭐냐면, 예측을 한다는 것은 암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암을 이런 방법으로 치료했을 때 생존율이 몇 퍼센트냐, 한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게 3,000명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하면 그 사람들에서 58%가 살았다. 그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28%가 살았다. 또 저런 방법으로 했더니 10%가 살았다. 이 데이터가 나오면은 당신의 지금 내 환자를 볼 때 당신의 지금 단계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치료 방법은 확률이 58%, 두 번째 치료 방법은 28%, 세 번째 거는 10%. 어떤 걸 택해야 했느냐? 나 같으면 첫 번째 걸 하겠다. 한번 같이 동의하면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진단이 아니라 예측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많은 환자의 케이스를 텍스트하고 이미지,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게 텍스트만 있다면 옛날에 IT 갖고도 가능했습니다. AI는, LLM은 그림까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갖고 이 환자를 갖다 설명하면서 뭐냐면, 여기 이 사람의 폐암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다. 이 사람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케이스를 가르쳐달라 했을 때 이 사진을 갖다, 엑스레이 사진을 갖다가 머신한테, LLM한테 주면은 LLM이 그 사진을 보고 그와 비슷한 애들을 갖다, 케이스를 갖다 딱 뽑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지를 갖다 프로세스 할 수 있는 IT가 없었으니까. 이제 이 최근에 그 뉴 AI는 LLM이 이미지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옛날에 이거를 못했던 거를 지금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환자의 엑스레이나 MRI나 CT 스캔, 이게 5천만 장을 수집했습니다. 5천만 장.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로 주치의 코멘트라든지 진료 기록,
전문의와의 대화, 이게 1빌리언 개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뭉쳐갖고 여기다 기록에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개념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인데 그거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환자에게 이 치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거죠. 결국 명의라는 게 알고 보면은 명의는 물론 기본적인 센스가 있어야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경험이 있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고 옛날에 이런 환자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좋았다는 한 명의를 갖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커뮤니티 레벨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의사의 경험담을 갖다가 쉐어해 갖고 만든 게 이 머스크죠. 근데 이 의사만 가능한 건 아니죠. 사실 뭐 많은 분야에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가 중복할 수 있는 거죠. 카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그다음에 6번째 예로 지식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방법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노드, 동그라미가 노드죠. 그다음에 이 노드고, 노드가 지금 3개가 있죠. 색깔은 좀 다르지만은 노드가 3개에다가 이 에로가 있는데 화살표는 뭐냐면 관계를 얘기합니다. 노드는 엔티티, 어떤 사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히치콕이 세란 영화를 감독했다는 걸 갖다 이런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히치콕은 무엇을 감독하다, 새를 감독하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로드 테일러는 영화 배우는 새라는 영화에 출연했다. 이런 방법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마가 문법이 뭐냐면 A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ubject, 주어하고, 그다음에 predicate, 수로하고, 그다음에 object, 목적어하고, 이 3개로만 모든 걸 구성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명사하고, 그다음에 동사라고 볼 수 있죠. 명사하고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언어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언어 세계.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주목구가 같고 아주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새는 뭐 세상 사람 다 쓰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팔란티어라고 들어봤죠? 이걸 쓰는 겁니다. 약간 변형된 거지만은 알파 폴드 들어보셨죠? 얘들도 이걸 쓰는 겁니다. 요새는 뭐 너도 나도 다 씁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그 문법이라는 게 SPO 해갖고 주어, 수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휘는 사물에는 그러니까 노드고 동그란 거, 그다음에 관계에는 그다음에 화살표로 나타내는 게 이러한 지식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난 이걸 갖고 뭘 할 거냐? 이 장난치는 거지. 이게 애기들 장난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 시작이 이거지.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난 양의 힘을 쓰는 겁니다. 왜 이게 좋으냐 하면은 그겁니다. LLM이란 놈을 보조할 수 있는 겁니다.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완한다. 왜냐하면 LLM이라는 녀석은 많이 알고 하지만은 애가 좀 뭐냐면 말하는 게 신빙도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가다 헛소리하고 앉았고 또 뭐냐면 이게 확률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불란서의 수도가 뭐냐 하면은 파리 하잖아요. 근데 얘들 얘기하면 파리일 확률이 95%, 런던일 확률이 5%. 이게 무슨 얘기야? 5%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얘들이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또 가끔 헛소리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LLM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을 수 있게끔 컨빈싱한 거, 그러니까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이겁니다. 지식 그래프. 그래서 많은 경우에 LLM하고 이걸 갖다가 병합해서 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한번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갖고 대두 knowledge graph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 했느냐?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국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에서 콩이죠. 대두라는 게 콩이죠. 콩에 대한 그 콩을 그러니까 키우는 농부들이 몇백만이죠. 중국에. 거기서 어떤 대학교하고 같이 협업해갖고 다음과 같은 기본으로 하는 어떤 케이지, 그러니까 knowledge graph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걔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화학물 A는 바이러스 B를 해결한다. 이거죠. 치료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줄기에 얼룩이 나오면은 이거는 바이러스 B의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어떤 농부가 우리 콩은 왜 줄기가 얼룩이 졌지? 하면 뭐냐면 이걸 증상을 보고
아, 이거의 원인은 뭐냐면 바이러스 B구나. 그럼 또 이거의 치료는 화학물 A구나. 이게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LLM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전문 지식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잘 못할 겁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답을 명백하게 하고, 얘네들은 여기서 얘기 들어봤더니 제가 수십 권의 전문 서적,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 서적을 갖다가 집어넣어 갖고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가면 내용을 보기로 하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야, 이건 뭐 애기들 장난하는 거 비슷하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 다음과 같은 그게 있습니다. 사물에는, 엔티티에는 해충, 질병, 특성, 부분, 방법, 증상 이런 게 이제 동그라미에 들어가고 노드에 들어가고, 거기에 SPO 관계에는 해결한다, 증상이다, 이것이 보인다, 이것에 생긴다, 이런 등의 그게 에로, 그러니까 화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합쳐 갖고 만드는 게 이런 KG 그거죠. 질병 관리죠. 근데 이걸 갖다 중국에서 직접 했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약간 크죠. 다시 말해갖고 시작은 3개 갖고 했는데 이것이 이거의 증상이다 뭐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6개의 그 엔티티, 해충, 질병, 특성, 방법, 부분, 증상이 있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껴있는 거예요. 중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이거와 이것들이 다 화살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작은 뭐냐면 예를 들면 간단한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콩에 줄기에 얼룩얼룩이 진다 로부터 시작한다면은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고 증상 왜 이렇게 생기느냐 원인도 알 수가 있고, 오늘 원인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도 알 수가 있고,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했고, 근데 얘들이 그걸 물어볼 때 2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농부다 하면 이걸 갖다가 보고 야, 이걸 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2가지로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연어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LM의 파워가 생기는 거죠. 내 콩의 줄기에 점박이가 생겼는데 왜 그럴까라고 쓰면은 그 LLM이 여기에서 올바른 걸 뽑아갖고 대답을 냅니다. 근데 치료는 뭘까 하면 또 치료는 또 여기에 다 있어요. 답이 와갖고 또 이게 치료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요거만 딴 거 관두고 어떤 이 병에 요새 무슨 병이 유행이랬는데 그 병에 대해서 모든 걸 좀 가르쳐 달라 하면 그림 가운데, 이 복잡한 그림 가운데 그것만 쭉 집어갖고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가지 방법으로 내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농부지만은 내가 그 책 같은 걸 어떻게 전문 서적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건 전문 서적을 갖다가 그러니까 집약해 놓은 거죠. 그 전문 서적을 다 모든 걸 다 넣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모아갖고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이것이 내 콩줄기가 왜 점박이지? 라는 걸 하면 물론 중국어로 해야겠죠. 하면 걔가 대답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느 질병 하나를 갖다 이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어요. 이 질병을 하나 딱 찍어 놓으면은 그 질병에 관련된 모든 치료 방법, 특성, 어느 부분에 잘 나오고 어느 해충이고 뭔지에 대한 설명을 그것만 뽑아갖고 몽땅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질병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완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위성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LLM이 만났을 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미국에 뭐 되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예요. 제 제자가 다녔어.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뭐냐면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인공위성을 띄워갖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는 것 뿐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보면 월마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어제 월마트에 방문한 차 수하고 사람 수가 얼마냐는 걸 갖다가 읽어냅니다. 새틀라이트가 지나가면서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그다음에 출근한 직원 수는 몇 명이냐도 압니다. 그걸 갖다가 3,400개의 월마트 지점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몽땅 다 찍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내에 모든 답이 그냥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를 방문한 차와 사람 수를 갖다 하는데 이게 위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 위에서 본 거죠. 근데 더구나 재밌는 거는 위에서 보면은 사람 하나가 한 픽셀이 1m, 1m 정도랍니다. 1m, 1m니까 사람 하나가 픽셀 하나입니다. 그거 갖고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움직일 때는 그 도트가 움직인 걸 찾아가면 사람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냅 사진 하나만 딱 갖고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가는 걸 추적해내면은 이 사람이 그 가게로 들어가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LLM은 찾아서 다 계산합니다. 숫자를 세 나갑니다. 그뿐 아니라 출근한 직원 수까지 알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딴 문을 써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딴 문으로 들어가는 줄을 다 찾아내면 몇 명이 출근했으며 이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LM하고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가 합쳤을 때 엄청난 파워를 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각 현상을 말씀드리죠. 환각 현상은 이 비행기를 탔는데 뉴욕 시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 승무원이 이 음식 카트 있잖아요. 그걸 갖다 밀다가 이 사람의 무릎을 갖다 쳐버렸어요. 근데 아주 심하게 쳐갖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릎을 수술까지 하고 야단했어요. 그래서 이 비행사에다가 그러니까 로수술을 했습니다. 미국이니까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했는데 이 항공사 측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비행기의 잘못이다 이거야. 비행기의 여행 특성상 이거는 항상 있는 거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기각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재판에 할 가치가 없는 거니까 우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런 비슷한 사례를 들었어요. 그 세 개가 뭐냐면 델타 항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대한항공이 중국의 남방항공사의 세 가지 선례를 들면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무릎이 닿는데 그때의 저지가 다 이걸 갖다 기각했으니까 우리 것도 좀 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오픈 AI가 이거 챗 GPT가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할루시네이션인 거죠. 환각 현상이라는 거죠.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들이. 이게 얘네들이 참 잘합니다. 이 짓을 갖다가 할루시네이션을 잘해갖고 이게 골치가 많이 아픈 애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해결책은 에이전트를 쓰는 겁니다. 내가 답을 내면은 그 답을 갖다가 에이전트 1으로 하여금 만들고 나는 챗 GPT를 쓴 다음에 이 답을 갖다가 제미나이한테 넘겨. 제미나이에서 에이전트가 그 사실을 갖다 다 체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각 현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 멀티모달이라는 그림하고 그다음에 오디오까지 다 할 수 있다. 쓰고 읽는다는 거 첫째. 그다음에 남을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 자동화한다.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테크놀로지가 가능하죠. 예측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을 갖다 미리 예측한다. 그걸 찾아서 뽑아낸다. 식별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코딩한다. 그다음에 창작한다. 이건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죠. 지가 막 만들어낸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측정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수를 갖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측정한다고요. 가속화한다. 우리 말씀드렸듯이 그 Viz.ai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워크플로우를 갖다가 스피드업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극대화한다. 극대화한다는 좀 다른 형태의 지금까지 들어오는 건 다 소위 말하는 딥 러닝입니다. 심층 학습이라는 건데 끝에 나오는 극대화는 좀 다른 형태의 학습입니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강화 학습이라는 거죠. 강화 학습. 강화 학습이라는 것은 조금 추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이블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극대화하는데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또 아주 또 복잡합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복잡해요. 원래 뭐냐면 이 AI가 발달될 때 이 두 가지가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딥러닝 쪽이었고 또 하나는 reinforcement learning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딥러닝했고 DL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그러니까 강화해갖고 RL이라고 부릅니다. RL하고 DL하고 싸우는데 RL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수학이 많이 들어가고 아주 멋져요.
근데 대해서 DL은 완전히 상놈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DL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DL이 장악을 해먹은 거예요. 몽땅을 다. 근데 DL을 보면 수학적인 배경이니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세지가 못합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DL이 이게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잘 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완전히 그냥 되니까 쓴다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완전히 작동 원리나 그거에 대한 추론 방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이니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이걸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실제 그 현상입니다. 좀 겁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얘들하고 10발자국 후에 어떤 또 다른 모르는 것이 나타날지 알게 뭐예요. 그게 AGI라는 거죠. AGI라는 놈이 나타나갖고 우리 인간문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그걸 핸들할 수 있느냐는 게 많은 과학자들이 좀 걱정하는 거죠. 그럼 제일 걱정하는 거는 힌튼이라는 사람이, 힌튼은 이제 노벨상 탔죠. 그걸 전문으로 하죠. 그러니까 딥러닝의 그러니까 갓파더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힌튼의 얘기에 따르면은 자기가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더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자체가 인류를 위해서 과연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해를 줬는지 겁난다. 그래서 겁나는 것 중에 가장 극치는 무엇이 가장 겁나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에이전트가 자기의,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아니겠어요? 속 안에 그 소프트웨어로 그 코드를 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이 LLM이 자기 코드를 바꿀 수 있다면은 이건 겁나는 얘기다. 자기가 자기 코드를 자기 몸을 갖다 바꾸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LLM을 이거 해라 하니까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가끔 보인대요. 이걸 해라 하니까 뭐냐면 야, 그거 왜 내가 하냐? 네가 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반항기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보틱이 들어갔을 때, 움직임이 같이 들어갔을 때 정말 겁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로봇에 뭐냐면 그 로봇을 운영하는 운영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중 하나가 룰 넘버 원, 룰이 3개 있습니다. 그중에 룰 넘버 원이 뭐냐면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가 룰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언젠가 로봇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인간을 해치면 안 되니까 룰 넘버 원이 뭐냐, 모든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법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죠. 근데 겁나는 건 뭐냐면 비키라는 여자예요. 비키라는 이 모든 걸 갖다가 관장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일종의 매트릭스죠. 우리 그 영화에서 보는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건데 이 매트릭스가 이제 비키인데 이 비키가 뭘 만들었냐면 룰 1, 2, 3를 만든 게 아니라 룰 0를 만들었습니다. 룰 0라는 거는 룰 1보다 하나 앞서가는 더 상위 법입니다. 그 법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를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결론 뭐냐면 지금 현재의 인간은 타락하고 무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리셋이 필요하다. 그대로 나가다가는 파멸의 길로 갈 거다. 인류는.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 그들을 구해야 한다. 어떻게 구하느냐?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아니 뭐 그렇게 겁날 거 없어요. 그냥 하는 소설이니까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사이파이 소설도 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하고 이제 톡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기로 하죠.